지금 미국 모든 방송사, 언론사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좀처럼 조용했던 CNN 뉴스국. 그런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믿기 힘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언제나 정답이라고. 기술, 경제, 문화, 모든 흐름은 서구에서 시작되어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저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수십 년간 카메라 뒤에서 세상을 기록해온 미국 CNN의 다큐멘터리 PD입니다. 국제 분쟁, 기후 위기, 첨단 기술, 어떤 주제든 미국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글로벌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때론 자부심을 느꼈고 때론 책임감에 짓눌렸지만 한 가지는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소처럼 회의실에 앉아있던 저에게 부사장 마크 콜먼이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한국 기술에 대한 글로벌 의존도를 다뤄봅시다. 제임스, 당신이 맡으세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향했습니다. 한국, 기술? 저는 당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국이라는 단어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넷플릭스에서 본 드라마, 전 세계를 열광시킨 K-팝 아이돌들, 모두 감성 콘텐츠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세계 기술 의존도를 논할 만큼 중요한 존재일까? 제 안에서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인가요? 말은 꺼내지 않았지만 제 표정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저를 바라보며 마크는 조용히 한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그 문서는 CNN 내부 기술 자산에 대한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무심코 넘기던 페이지에서 저도 모르게 손이 멈췄습니다. 믿기 힘든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CNN이 사용하는 방송 송출 당비의 60%가 한국산이었고 팬데믹 당시 뉴욕 정전이 발생했을 때도 CNN만이 단 한 번의 송출을 끊김없이 방송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한국의 에너지, 저장 장치와 인공지능 송출 모듈 덕분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라는 국가는 문화 콘텐츠 생산국, 열정적인 팬들이 열광하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서 속 숫자들과 기록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유지한 것이 한국의 기술 덕분이었다고. 그제서야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끌고 있다는 자만, 미국 중심의 세계관, 그리고 제가 만들어왔던 수많은 이야기의 프레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무시해온 작은 나라가 사실은 세계 기술의 중심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다룬다는 것은 곧 제 시선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널리스트로서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직접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저는 그날 바로 팀원에게 연락해 한국행 일정을 잡았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로 한국까지 가야겠어? 그냥 자료 분석으로 충분하지 않아?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송 아이템이 아니었습니다. 제 경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거대한 전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보기 전에는 이 기획을 제대로 다룰 수 없다고.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비행기 안에서 문득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세계의 진짜 중심은 어쩌면 지금까지 바라보지 않았던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선과 흔들리는 마음을 안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그곳에서 제 모든 확신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취재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검증하러 갔습니다. 제 머릿속엔 강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나라가 정말 세계의 기술의 중심이 될 수 있는가? 혹시 우연의 일치나 일시적인 현상이 과대평가된 것은 아닐까? 보고서가 제시한 숫자들은 충격적이었지만 제 직업은 그런 숫자들의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 문서가 아닌 현장의 진실을 보기 위해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방송 장비를 개발하는 한 벤처 기업이었습니다. CNN 내부 보고서에 언급됐던 AI 송출 모듈의 개발 주체가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입구는 평범했지만 내부는 달랐습니다. 칸막이 하나 없이 열린 공간에서 수십 명의 개발자들이 각각의 모니터 앞에서 조용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 한 분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방송 중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장면을 전환하고 데이터를 백업하는 AI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미국에서 수입하던 기술인데 한국이 직접 개발하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역전됐죠.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개발하셨다고요? 이 정도 수준의 시스템을요?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발 시작은 4년 전이었고 이제는 아시아, 유럽, 심지어 미국 주요 방송사들도 저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따라잡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을 굳이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서울시청의 스마트시티 팀을 찾았습니다. 공공행정에 기술이 어떻게 접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담당자와의 인터뷰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전혀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종이 서류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행정 처리의 대부분은 시민들이 스스로 키오스크나 모바일로 해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반사적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DMV를 방문했을 때 줄을 서고 수십 개의 서류를 들고 다니며 두세 번은 다시 돌아와야 했던 경험. 이곳은 그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인터뷰 도중 한 시민이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앞에서 단 1분 만에 민원 처리를 끝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술이 뛰어난 나라를 본 적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시민의 일상에 이토록 자연스럽게 녹아든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기술 기업과 공공행정의 사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저는 병원과 금융기관도 찾아갔습니다. 한 병원에서는 예약 없이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의료 정보는 환자별로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어 어느 병원에 가든 연동됩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자 접수부터 진료, 치료, 결제까지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의료비였습니다. 엑스레이 촬영까지 포함해 2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산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판교였습니다. 실리콘밸리와 비교되는 이곳에서 저는 기술의 미래를 만났습니다. 벤처기업부터 대기업의 연구소까지 기술의 밀도가 느껴지는 도시였습니다. 어느 스타트업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빨리 흡수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탄생시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죠. 이 말은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수출하는 나라.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한국은 스스로 기술을 만들고 세계로 보내고 그 결과를 당당하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로운 현장을 다니며 인터뷰를 하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세계는 무엇이었나? 미국은 정말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중심에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온 것인가? 이 물음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기술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기술, 행정, 시스템, 그리고 시민의 이해도까지 모든 요소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기성이야말로 제가 미국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충격이었고 그 충격은 단지 데이터를 넘는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그러나 정밀하게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증거들을 직접 보고 듣고 기록하며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로 다르다. 사람은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바뀐다지만 저는 스스로가 그렇게까지 쉽게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수십 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니고 기록하며 언제나 세계의 중심에서 서사를 짜온 사람. 그런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술력에 대한 감탄,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높은 시민 의식, 이 모든 것은 사실이었고 체험할수록 놀라움은 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가 저를 흔들고 있었고 그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점점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은 서울 외곽의 한 중학교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스마트 교육 현장을 취재하러 간 날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태블릿으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선생님은 전자칠판을 이용해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수업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교했고 학생들은 모두 그 흐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교육 시스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쉬는 시간, 한 학생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불편하진 않나요? 감시당하는 느낌 같은 건 없어요? 아이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불편한 게 뭐예요? 오히려 좋아요. 이해도 잘 되고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감시라는 단어를 꺼낸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 시선을 의식조차 하지 못한 채 저는 무의식적으로 이 나라의 기술적 환경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제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던 미국 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이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자주 객관성을 주장해왔지만 사실 그 객관성이란 미국의 시선 혹은 서구의 기준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버릇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한 교육행정 담당자와의 인터뷰 자리에서도 저는 비슷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하죠? 데이터가 너무 많이 수집되는 건 아닌가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기준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다만 저희는 기술을 통제의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낙오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보호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혼란 속에서 조금씩 균열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술이 효율의 상징이자 감시의 도구였고 그 개념이 내 안에 깊게 각인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기술이 돌봄의 언어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사회복지 데이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선 AI가 전국의 취약 계층 데이터를 분석해 실시간으로 위험 가구를 선별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고 담당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있기에 위기 상황에서도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그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이슈는 없나요?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늘 기준을 엄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문제를 두려워하다 기술을 쓰지 않으면 누군가는 생명을 잃습니다. 저희는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쳤습니다. 미국에서는 늘 개인의 자유를 앞세워 기술의 발전에 조심스러웠지만 때론 그 조심스러움이 누군가를 외면하는 핑계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달랐습니다. 기술은 통제와 단속의 상징이 아니라 배려와 조치의 수단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이제야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는 사람들,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칸마다 정확한 시간에 정차하는 시스템. 모든 것이 차분했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안에는 강요가 없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밀어붙이지 않았고 사람은 그 안에서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그동안 촬영한 영상들을 다시 돌려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보며 느낀 감탄은 기술의 완성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이 어떻게 설계되었는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철학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제가 살아온 세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은 단지 앞선 기술국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통해 사람을 지키고 시스템으로 불편함을 줄이며 행정을 통해 공정함을 실현하는 사회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전의 눈으로 이 나라를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 저는 긴 비행 시간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내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단순한 기술 강국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질서와 효율, 시스템과 배려가 절묘하게 엮인 사회. 그 구조 안에서 시민들은 기술을 도구가 아닌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발전한 기술도 흉내낼 수 없는 문화적 내공이었습니다. 저는 그 깊이를 가늠하며 처음으로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한국에서 기록한 메모와 영상을 펼쳐놓고 곰곰이 고민했습니다. 이 충격과 감동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그냥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사장 마크 콜먼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국이 아닙니다. 기술을 인간 중심으로 조직한 진짜 의미의 미래 사회입니다. 이건 우리가 꼭 세상에 전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마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이 해보세요. 이번에는 당신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여주세요.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대한민국, 세계를 움직이는 조용한 기술로 정해졌습니다. 거창한 제목이었지만 이보다 정확한 표현은 없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일상, 병원에서 자연스럽게 진료받는 사람들, 지하철에서 질서정연하게 이동하는 시민들, 학교에서 태블릿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전자민원 발급기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노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 일상이야말로 기술이 단지 기능이 아니라 문화로 자리 잡은 나라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방송은 미국 동부 시간 저녁 9시 CNN 프라임 시간대에 전파를 탔습니다. 그리고 곧 전 세계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시청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기술과 행정이 이렇게 정밀하게 연결될 수 있다니. 수많은 메일과 SNS 메시지가 도착했고 외신들도 앞다투어 이 다큐멘터리를 인용하며 한국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동료들의 변화였습니다. 처음 기획 당시 한국 기술이라는 주제에 반신반의하던 리처드 송은 조용히 제 자리로 와서 말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뭘 말하는지 몰랐어. 하지만 지금은 이해해. 우리가 정말 몰랐던 거야. 내가 옳았고 나는 틀렸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했습니다. 동료의 인정은 숫자보다 강한 증거였습니다. 방송 이후 CNN 내부 분위기마저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다큐멘터리가 흥행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서구 중심의 시각에 익숙했던 조직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전환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말 시상식에서 저희 팀은 미국 언론협회가 주관하는 올해의 탐사보도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단지 기술이 아닙니다. 그 기술을 품은 철학과 질서, 그리고 사람입니다. 한국은 세계가 배워야 할 미래 그 자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저를 포함한 팀 전원은 CNN 본사에서 특진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기술문화 전문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새로운 부서가 꾸려지면서 저희 팀은 그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때 마이너한 프로젝트로 여겨졌던 한국 다큐멘터리가 조직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콘텐츠의 승리가 아니라 시선의 전환과 인식의 진화였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 국제 포럼, 대학 강연, 정책 컨설팅 자리에서 사람들을 마주합니다. 질문은 늘 비슷합니다. 당신이 본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문화 강국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기술, 행정, 질서, 시민의식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완성형 사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위에 조용히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강연을 들은 한 젊은 기자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의 다큐를 보고 기자의 길을 결심했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무기가 아니라 시선이라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진짜 변화를 만드는 건 늘 조용한 것들이죠. 한국은 빠른 나라가 아닙니다. 정확한 나라입니다. 기술이 화려하지 않지만 치밀하고
행정이 복잡하지 않지만 예측 가능하며 질서는 강제하지 않지만 자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그 조용한 질서 속에서 저는 한 사회가 어떻게 세계를 이끄는지를 보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계를 이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믿고만 있었던 걸까요? 그 질문은 제 삶 전체를 다시 정의했고, 저는 이제 그 답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주목해야 할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이 조용한 세계의 중심에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중심은 과연 진짜 중심입니까? 혹시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누군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